설립 후 2년 만에 20배 정도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피식대학, 쇼박스, 방송국, 장삐쭈, 스타를 잡아두는 데 쓴 돈이 거의 없고 투자를 내고 빚도 없고 BTS에도 투자를 한 회사인데 외부 보도자료상 기업 가치를 670억으로 회사가 정산 비율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아도 그리고 거액의 전속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코미디언들이 계속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코미디 유튜브에서 날고 긴다는 팀 수십 개가 한 회사에 모여있죠. 피식대학, 쇼박스, 방송국. 그런데 이 회사 숫자들을 뜯어보니까 일반적인 크리에이터 소속사의 상식이 완전히 깨지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보통 크리에이터 소속사들, MCN이라고 부르는 소속사들은 대부분 스타를 붙잡기 위해서 거액의 전속계약금을 먼저 꽂습니다. 그리고 그게 감가상각비로 비용이 되고 그래서 대부분 만성적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콘텐츠 소속사나 MCN이 만성적자라는 거는 업계에서 사실 거의 통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분석할 회사인 메타코미디는 사실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스타를 잡아두는 데 쓴 돈이 거의 없고 그리고 흑자를 내고 이제 빚도 없고 현금은 130억 정도까지 쌓여 있습니다. 놀랍게도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 이유가 좀 설명이 되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회사 메타코미디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숫자 보기 전에 이 회사 정체부터 알고 싶어요. 메타코미디는 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코미디 레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에 설립이 됐고 본사는 마포구에 있습니다. 현재 소속 크리에이터가 30팀이 넘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피식대학, 쇼박스, 방송국, 장삐쭈, 관아처럼 이제 현재 이름만 대면 아는 팀이 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단순히 유튜버를 모아놓은 매니지먼트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특이한데 하나는 오프라인 전용 공연장 메타코미디 클럽을 직접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제 회계법인에서 작년 말에 재고 실사를 실제로 이제 나간 장소도 본사 및 공연장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무대를 회사가 직접 굴리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인을 키우는 학교, 이제 메타코미디 아카데미 MCA예요.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은 정규 과정이 44주에 월 한 45만 원 정도로 적혀 있고요. 즉 단순한 코미디언 소속사가 아니라 공연장에 이제 학교까지 가진 코미디 레이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설명 잘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메타코미디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을 단순히 묶어놓은 묶음이 아니라 코미디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사업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구조적인 차이가 왜 중요한지는 숫자를 보면 점점 드러납니다. 네, 메타코미디가 이제 무슨 회사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공연장에 아카데미까지 가진 코미디 회사가 맞는 거죠.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손익계산서부터 한번 말해주실래요? 네, 손익계산서 중에서도 먼저 매출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25년도부터 매출액 100억 이상, 그리고 자산 120억을 넘어서 처음으로 이제 외부 감사 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올해 4월에 따끈따끈하게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5개년을 일단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24년 이전은 사실 공시된 숫자는 아니지만 리서치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거든요. 이제 21년도 매출이 12억, 그리고 22년도가 114억, 23년도가 223억, 그리고 24년도가 217억, 25년도가 291억까지 갑니다. 설립 후 2년 만에 20배 정도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그리고 24년에 살짝 주춤했지만 25년에 다시 한번 성장세를 이룬 거죠. 그런데 이런 컨텐츠 회사는 사실 매출액이 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봐야 되는 건 이익률입니다. 메타코미디의 영업이익률을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23년에 약 14.5%, 그리고 24년에 7.3%, 그리고 25년에 10.7%로 다시 회복을 합니다. 3개년 평균치가 약 10.8%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이제 MCN 회사인 샌드박스를 제가 비교로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컨텐츠 회사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내는 건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아까 23년이랑 25년은 10%가 넘었는데 24년만 지금 7%라고 뚝 떨어졌다고 들은 것 같은데 혹시 24년에 뭐 일이 있었나요? 네, 그 시점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2024년 5월에 이제 핵심 크리에이터인 피식대학이 그 경상북도 영양군 지역 비하 논란에 휘말립니다. 그 여파로 이제 구독자가 318만에서 한 280만 대까지 빠졌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핵심 크리에이터가 논란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빠진 것 외에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 비용 구조 때문인데 그 얘기를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메타코미디의 5개년 흐름은 초반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그 이후에 24년에 소폭 둔화를 한 다음에 다시 25년에 성장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에 어떤 피식대학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 큰 타격 없이 견딘 비결이 사실 손익계산서에 숨어 있거든요. 그 핵심 숫자는 바로 외주 용역비입니다. 외주 영업이요? 네,
외주 용역비라는 거는 뭐 회계상 저희가 개정 과목에는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외주 용역비는 그냥 저희 회사 말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한테 그냥 지금 수수료잖아요. 그게 네. 왜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네, 이 회사 손익계산서에서 외주용역비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25년 매출이 292억인데 이걸 사실 둘로 쪼개서 보면 굿즈 같은 상품 매출이 약 14억 그리고 나머지 매출, 서비스 매출이 278억입니다. 여기서 상품 매출 원가인 5억을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287억인데 거기서 판매 관리비 255억을 빼면은 영업이익이 약 31억이 남거든요. 근데 이 판관비 255억을 다시 뜯어보면은 급여가 약 28억, 인적 영역비가 약 19억, 지급 수수료가 약 15억인데 이 셋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큰 다른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외주 영역비거든요. 외주 영역비가 166억입니다. 판관비의 65%를 차지하죠. 사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회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속 크리에이터에게 나눠주는 정상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 166억을 서비스 매출인 278억과 비교해서 보면은 약 60%가 나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서비스로 번 돈 100원 중에서 60원은 아티스트한테 가는 거고 크리에이터에게 가는 거고 40원이 회사에 남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4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6인 구조인 거죠. 네. 아, 결국 메타코미디에 소속된 이제 크리에이터들한테 준 금액들이 외주 용역비다. 그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아, 그러면 근데 번 돈의 60%나 정산을 해주면 이게 뭐 적게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타격을 견딘 비결이라고 하시는 거죠? 아, 네. 음. 정산 비율 60%는 커 보일 수가 있지만 이제 회계적으로 보면 이거는 고정비가 아니라 변동비 성격입니다. 차이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만약 일반적인 MCN사나 뭐 엔터사처럼 스타에게 거액의 전속 계약금을 미리 줬다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뭐 이슈가 있든 없던 매년 비용으로 나가는 고정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속 계약금은 회계상 무형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전속 계약 기간에 걸쳐서 삼각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뭐 지금 매출이 빠져도 거액의 상각 비용은 그대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타코미디 같은 경우는 외주 용역비 성격으로 이제 벌면 나누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매출이 줄면은 그 줄 돈도 같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피식대학이 약간 휘청였을 때도 이제 매출이 조금 빠졌지만 그 크리에이터들에게 줄 이제 정산금도 같이 빠지면서 충격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거액의 전속 계약금인 무형자산으로 피식대학이 계상이 되어 있었다면은 큰 금액의 상각비를 고정비로 인식을 했었어야 되고 그 상황에서 뭐 손상차손도 고려를 해봤을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아주 크게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주용역비는 변동비이므로 이제 매출이 빠진 만큼만 비용이 같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버티게 된 겁니다. 네, 이제 참고로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같은 회계 연도인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샌드박스의 재무제표에서 샌드박스 정산 비율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이제 크리에이터에게 한 7 정도를 줬거든요. 3대 7인 구조인 거죠. 메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대 6. 회사 몫을 좀 더 가져가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5년에 샌드박스의 재무 상태표상에 지금까지 샌드박스가 크리에이터에게 지급한 전속 계약금의 누적 금액이 약 100억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메타코미디는 약 5억 원 정도로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죠. 결국은 이 전속 계약금의 무형자산 인식 규모와 그리고 정산 비율의 차이가 흑자와 적자를 가른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는데 피식대학이라든지 쇼박스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스타 코미디언들이 거액의 전속 계약금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메타코미디에 계속 남아 있는 걸까요? 맞아요. 그거 좀 궁금했는데 법적으로 뭐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묶여 있는 거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크리에이터들을 붙잡아 두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법적인 구속입니다. 거액의 전속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그 전속 계약서를 쓰고 그 전속 계약 기간 동안 묶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엔터사라든지 MCN의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방식의 한계가 뭐냐면은 사실 계약서를 작성을 하더라도 계약 기간은 언젠가는 만료가 되죠. 그리고 이제 스타가 마음 먹고 나가면 회사는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같은 한 업계의 한 대형 MCN은 이제 법적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급 크리에이터들이 줄줄이 이탈한 케이스도 있죠. 반면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메타 코미디가 택한 방법인데 저는 이거를 무영의의 시너지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톱 코미디언들이 사실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그 자체가 다른 코미디언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거죠. 지금 메타 코미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연장에 코미디언들이 같은 무대에 서고 그리고 서로 콘텐츠에 출연도 해주고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후배가 올라오는 모습도 지켜보고 이 생태계 안에 있는 게
밖에서 혼자 코미디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무형의 시너지 때문에 저는 메타 코미디가 대형 크리에이터들을 좀 묶어놓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다르게 좀 비유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엔터사에 유재석이라는 거물급 스타가 있다고 해볼게요. 저는 사실 전속계약금을 좀 덜 주더라도 그 회사에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덜 받더라도. 네, 덜 받더라도. 그죠. 네. 물론 이제 메타 코미디가 유재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네, 그래서 핵심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결국은 메타 코미디가 전속 계약금을 거액을 주지 않더라도 탑 크리에이터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법적인 구속이라기보다는 이런 생태계를 잘 구축한 무형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됩니다. 실제로 그 메타 코미디의 어떤 컨텐츠를 좀 보셨을지 아,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아져. 네네, 보시면은 이제 뭐 피식대학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멤버들에 더해서 메타 코미디의 다른 코미디언들이 출연을 계속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관이 좀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런 시너지도 일종의 무형의 시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른 측면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흔히 말하는 1인 크리에이터랑 코미디언들의 업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들은 각계전투 느낌이 강한 반면에 그렇죠. 코미디언들은 같이 모여서 이제 코미디를 함으로써 더 시너지가 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음. 말씀해주신 뭐 무형의 시너지일 수도 있고 이제 요새 스탠딩 코미디가 이제 뜨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즐겨보는 코미디 채널들은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이제 다수의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메타 코미디라는 브랜드 자체나 실제 내부에 쌓여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공연장 같은 환경 제공도 뭐 코미디언들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로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러면은 결국은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래, 무형의 시너지라는 걸 알겠어. 근데 이 무형의 시너지가 뭐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잡히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무형의 시너지는 지금 재무제표상 메타코미디에 어디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면 회계 기준상에 이런 좀 무형의 시너지라든지 생태계 가치, 그리고 뭐 동료 네트워크는 사실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형의 시너지가 메타코미디의 재무상대표에는 사실 잡혀있지 않은 거죠. 근데 저희가 그 흔적을 손익계산서에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게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외주 용역비의 비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잘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무형의 시너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회사가 정산 비율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아도 그리고 거액의 전속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코미디언들이 계속 있는 거죠. 메타가 4대 6의 비율이었고 샌드박스가 3대 7이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샌드박스는 거액의 전속 계약금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비율을 더 내준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런 정산 비율의 차이와 전속 계약금의 지급 여부 이런 것들이 바로 무형의 시너지가 보여주는 가치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아, 네. 뭐 설명은 되게 잘 해주셨는데 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무형의 시너지란 말이 좀 정확하게 와닿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를 아까 회계상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금 메타코미디의 재무제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별도 재무제표 상에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조금 이제 심화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어떤 특정 케이스에서는 이게 표현이 됩니다. 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가령 메타코미디가 누군가에게 인수라든지 합병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메타코미디의 이런 무형의 시너지가 영업권이라는 무형의 자산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영업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영업권이라는 것은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상 현재 잡히지 않은 무형의 가치를 인수라든지 합병 시에 별도의 무형자산이라는 영업권 계정으로 잡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좀 예시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가령 메타코미디를 예시입니다. 누군가 약 700억 정도에 인수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메타코미디 재무제표상 잡혀있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을 해보니 약 20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나머지 차액이 500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500억을 또 이 중에서 또 무형자산 중에 식별할 수 있는 걸 식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100억 정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머지 400억, 이 차이분이 지금 당장의 무형자산으로 잡혀있지는 않지만 이 메타코미디가 지니고 있는 무형의 가치다. 이런 식으로 영업권으로 계정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합병하는 회사 입장에서 메타코미디를 이제 합병을 시킬 때 합병 회사의 입장에서 그 재무제표에 영업권이 400원이 뜬다는 말이신 그렇죠. 거죠?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영업권 개념까지 설명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이제 새로운 코미디언을 발굴하고 키운다고 할 때 보통 뭐 SM이나 YG, 뭐 JYP 이런 대형 엔터사들에서는 엄청난 거금을 초반에 투자한다고 그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메타코미디는 좀 다른가요?
사실 그런 어떤 아티스트를 어떻게 보면 아이돌을 키우는 과정과 그리고 메타 코미디가 코미디언을 키우는 과정의 차이, 이것도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 차이에 대해서는 한번 현우 회계사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제가 한번 네.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이돌 기획사가 연습생을 데뷔까지 키우는 과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뭐 트레이닝비나 뭐 안무 작곡 의뢰비 뭐 의상 헤어 메이크업 비용 뭐 숙소비 뭐 기타 비용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게 데뷔 전부터 사실 몇 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돈을 회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당수 이제 기획사들은 이걸 보통 성급금이나 개발비로 계상을 했다가 뭐 데뷔를 하면은 무형자산으로 대체를 하고 이거를 기간에 걸쳐서 상각을 하면서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실제로 뭐 SM이나 YG, JYP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성급금이나 무형자산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계정 명칭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아이돌 사업은 데뷔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터 거금을 투자를 하고 이걸 자산화해서 향후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연습생이 데뷔에 실패하거나 뭐 팀이 뜨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은 손상차손으로 한 번에 뭐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 코미디는 이거랑은 이제 다르죠. 코미디언들은 아이돌들처럼 연습생 기간에 별도로 투입할 비용 자체가 없습니다. 네, 데뷔시키려고 미리 쏟아붓는 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다가 신인을 키우는 MCA 아카데미는 오히려 학생이 학비를 내고 있죠. 지금 뭘 한 45만 원씩 내고 있는 걸로 이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됐는데 아이돌 회사는 연습생을 이제 키우느라고 회사 돈이 나가고 있는데 메타 코미디는 코미디언 지망생들이 회사에 돈을 내면서 그렇죠. 좀 어떻게든 한번 배워보고 싶은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 실제 메타 코미디의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성급금은 매우 소액이고 무형자산에 잡힌 전속계약금도 취득원가 다 합쳐도 한 5억 정도로 보입니다. 네, 이거를 좀 제가 뭐 비유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뭐 저희가 흔히 ROI라고 하죠.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코미디언과 아이돌이 예를 들어 같은 매출을 낸다라고 하면은 이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는 코미디언이 훨씬 좋은 거죠. 애초에 투자한 자본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적으니까. 근데 물론 이건 같은 매출을 낸다라는 가정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타 코미디가 빚 없이도 현금을 약 130억 정도를 쌓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미디언을 키울 때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전속계약금과 같은 큰 거액의 전속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아티스트를 묶어놓을 수 있으니까,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돈이 고스란히 현금으로 회사에 누적이 되는 거죠. 흥미로운 거는 이제 같은 MCN 사인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전속계약금을 무형자산으로 자산화 잡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장기 성급금을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한 흔적도 감사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회사를 좀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25년과 24년에 각각 자산 총액 대비 전속계약금의 취득원가의 비율이 메타코미디는 약 2%인 거고 샌드박스는 무려 30%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샌드박스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엔터사 모델에 좀 가깝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메타코미디는 그걸 사실 어떻게 보면 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이 운영 구조적인 차이가 적자냐 흑자냐를 갈랐다고 판단이 됩니다. 메타 코미디 이제 재무제표를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샌드박스가 자연스럽게 계속 비교 대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샌드박스에 대한 숫자를 좀 보고 싶은데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샌드박스 잠깐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스는 유튜버 소속사 1세대를 대표하는 회사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회사 감사보고서에서 전속계약금의 연도별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속계약금 장부 금액이 2023년 말에 약 11억 원이었는데 2024년 말에는 4억 원으로 2025년 말에는 약 3억 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취득원가 누계로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억이 넘습니다. 그동안 스타 크리에이터들을 잡으려고 이제 100억 넘는 돈을 전속계약금으로 지출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 금액이 오히려 이제 급감한 거는 매년 대규모로 상각하고 또 손상 처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2024년에 약 9억 원, 2025년에 약 10억 원 넘게 상각 손상으로 털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액을 주고 자산으로 잡아둔 크리에이터들의 가치가 계약 만료나 이탈로 사라지면서 그 자산을 회계적으로 이제 비용으로 계속 털어내고 있다는 뭐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메타코미디와 정확히 대비가 되는 부분인데 메타는 전속계약금 취득 금액을 다 합쳐봤자 5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뭐 상각비라든지 손상으로 처리할 자산 자체가 거의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샌드박스는 100억 정도의 전속계약금을 쌓았다가 그걸 감가상각비라든지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으로 계속 털어내고 있는 중인 거고요. 같은 어떻게 보면 유튜버 크리에이터 소속사인데 한쪽은 거액의 전속계약금을 잡았다가 비용으로 인식을 하느라 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다른 쪽은
애초에 자산으로 잡지 않았으므로 그 리스크 자체가 사실 없는 거죠. 같은 회계 연도인 25년을 기준으로 사실 매출은 샌드박스가 훨씬 높거든요. 2배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적자와 흑자를 갈랐다고 추측이 됩니다. 100억을 그럼 자산으로 쌓았다가 비용으로 잡아야 하는 회사와 애초에 쌓지 않은 회사 그리고 같은 업계인데 회계장부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메타 코미디의 강점은 스타를 거액의 전속 계약금으로 묶지 않고도 영업을 잘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이런 구조와 설계는 뭐 어떻게 된 걸까요? 네, 그 답도 사실 저희는 이제 회계사들이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주석란에 이 회사의 퇴재 주주가 정영준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영준 대표의 어떤 이력을 살펴보면은 정 대표는 사실 원래는 아까 계속 저희가 설명드린 샌드박스 출신이고요. 이 샌드박스에서도 코미디 부분을 총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속계약금을 100억을 쌓았다가 비용으로 털어내느라 고생하고 있는 이 회사를 내부적으로 본 거죠. 이 정영준 대표가 개그 콘서트 폐지로 이제 방송 무대를 잃은 KBS 공채 개그맨들을 모아서 유튜브 스타로 키웠고 21년에 그 팀들과 함께 메타코미디라는 회사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 대표는 스타를 단순히 전속계약금이라는 거액으로 묶는 어떻게 보면 1세대 방식이죠. 이 방식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직접 체감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크리에이터들을 전속계약금으로 이렇게 아무리 묶어놔봤자 이 크리에이터들의 머리가 커지고 점점 유명해지면은 그들이 나간다는 것을 안 거죠. 샌드박스에 저희가 알만한 크리에이터들 사실 다 있었거든요. 뭐 찜창맨, 빠니보틀, 곽튜브, 슈카월드. 근데 이런 분들이 다 결국 이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직접 체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회사를 차릴 때는 좀 다르게 설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뭐 의도된 설계였는지 결과적으로 맞아 떨어진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재무제표상 숫자를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즉 단순히 거액의 전속 계약금으로 묶는 게 답이 아니라 스타들이 이 회사에 남아 있을 이유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환경을 구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코미디라는 브랜딩, 뭐 공연장이나 아카데미아 같은 환경 제공, 그리고 양질의 뭐 동료 코미디언들과의 시너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주석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메타가 스튜디오 장삐쭈한테 2025년에 약 30억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이 30억 원은 외주 용역비에 묻혀 있는 금액입니다. 이 장삐쭈 회사의 매출을 이제 따로 떼서 봤는데 그 액수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제 메타가 준 돈이 그 장삐쭈 회사의 매출로 인식이 된 거죠. 네, 샌드박스처럼 크리에이터가 나가서 법인을 세우면은 바로 매출이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 스타 크리에이터들이 각자 회사를 차리더라도 이 메타코미디와 일할 수밖에 없는 메리트를 한번 제공을 해주고 정산으로 이제 함께 가는 뭐 상생의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그러면 저희가 공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제 메타코미디의 가치를 저희가 직접 추정을 해본 거잖아요. 그럼 혹시 실제로 외부에서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뭐 외부적으로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 건가요? 네, 2024년에 이제 LB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투자를 한번 했습니다. 뭐 BTS에도 투자를 한 회사인데 외부 보도자료상 기업 가치를 670억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실제 감사 보고서 상에서도 한번 추적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재무제표 주석을 보시면은 메타코미디 우선주의 56.2%를 LB 혁신성장펀드 2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LB 인베스트먼트라고 볼 수 있고 자본 변동표를 보시면은 2024년에 위상증자로 약 70억 원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주를 발행해서 받은 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 우선주 발행가가 얼마냐는 또 주석에 나와 있는데요. 주석에 보시면은 주당 약 109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109만 원 금액을 가지고 한번 이제 회사 전체 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이 회사 총 발행 주식 수가 보통주 5만 주에 우선주 1만 1,417주 합쳐서 6만 1,417주고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발행가 109만 원을 곱하면은 약 한 670억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주식수에 이제 곱해서 나온 숫자가 670억이 이 금액이 외부 보도에서 말한 670억이랑 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설립 5년 만에 그러면 200배 이상의 매출을 성장하고 있고 이제 10%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코미디 레이블인 메타코미디 그리고 이제 670억의 외부 가치를 평가받은 회사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뭐 한 줄로 기억할 수 있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한 줄로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여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그리고 재무제표는 회사의 숫자를 말해주는 좋은 아주 지표지만 이런 숫자를 보다 보면은 저희도 느끼는 게 막상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메타코미디가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무형의 시너지는 결국 뭐 나중에 합병이라든지 인수 시점에 영업권이라는 계정으로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재무제표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고 메타코미디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코미디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거액의 전속 계약금 없이도 탑 코미디언들을 보유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투자자들도 이런 구조를 좀 매력적으로 보고 투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그 가치를 뭐 밸류 한 670억 정도로 증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줄을 요청했는데 굉장히 말씀을 잘해주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메타코미디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고 네. 다음에도 이제 숫자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